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반.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저는 매일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힌 이 작은 몸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평소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구석에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 그리고 그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 커피를 마시고 계시는 한 할아버지.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분과의 짧은 만남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안녕하세요. 달빛 소나타 사연 채널입니다. 저는 한정옥, 올해 68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연들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짓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시작이네. 자, 가보자. 한정옥. 매일 아침 눈을 뜨기도 힘든 이 시간이면 저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옵니다. 올해로 68. 젊었을 때처럼 몸이 가볍지는 않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뿐이던 아들은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지요. 그때 아들이 겨우 32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린 손녀만 남겨두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연락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남은 가족은 이제 20살이 된 손녀 수진이 딱 한 명뿐입니다. 할머니, 오늘도 첫 차 타요? 그래야지. 우리 수진이 등록금도 내야 하고 공부하는데 밥 걱정도 안 하게 해야지.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버스차고지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합니다. 기사님들과 서민 승객들을 상대로 따뜻한 국밥과 김밥을 파는 작은 가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허름한 분식집 사장일 뿐이겠지요. 하지만 저한테 그 가게는 제 남은 인생과 손녀의 미래가 달린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저는 양손에 무거운 재료가 든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평소와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구석, 폐지와 비닐을 가득 실은 손수레 하나, 그리고 그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에 커피를 부어 마시는 한 허름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옷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거의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손수레에 기대어 서 계시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시더니 무릎을 꿇듯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나쳤다면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 아마도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이쿠, 괜찮으세요?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할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할아버지를 부축해 드렸지요. 허허, 나이가 드니 이놈의 다리가 말을 안 듣네. 할아버지는 애써 웃어 보이셨지만 숨소리는 가빴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계셨습니다.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어요.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따뜻한 차 좀 사올게요. 저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뜨거운 생강차와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드렸지요.
아침도 안 드신 것 같아서요. 허기지면 더 쓰러지세요. 드시면서 좀 쉬세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요즘 세상에 참 별일이네.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많은데 고맙소, 아주머니.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김밥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팍을 더듬으시더니 낡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잠깐만 여기 좀 맡아주실 수 있겠소? 네. 이게 뭔데요? 내가 꼭 다시 와서 찾으러 올 거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주지 말고 버리지도 말고 부디 지켜주시오. 할아버지의 눈빛은 잠시 동안만큼은 폐지를 줍던 노인이 아닌 어딘가 묵직한 사연을 가진 사람처럼 깊고 진지했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걸 왜 저한테? 제가 당황해하는 사이 첫 차가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끌고 허겁지겁 버스 쪽으로 몸을 돌리셨어요. 다녀와서 꼭 다시 찾으러 올 거요. 부디 잊지 말고 부탁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버스에 오른 뒤 손을 한번 흔들고는 사람들 틈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들린 묵직한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나한테 맡기신 걸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가게 문을 열고 분식집 조리대에 봉투를 올려두었을 때까지도 저는 봉투를 열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바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놓았지요. 그러나 이른 아침 손님들이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고 잠깐 한숨 돌릴 틈이 생기자 봉투가 이상하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약 봉투인가? 중요한 서류인가? 결국 저는 봉투를 살짝 열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도톰한 현금 다발,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 봉투를 찾으러 온 사람이 초라해 보여도 허투루 보지 마시오. 이 봉투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에게 내 남은 인생을 맡기고 싶소. 메모의 글씨는 떨리지만 힘이 있었고 결코 장난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람?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그냥 버려야 하나, 아니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야 하나. 결국 저는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교통그룹이라는 회사의 로고가 찍혀 있었고 법인의 도장이 박힌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마상택. 낯선 이름이었지만 서류 내용만 봐도 이 봉투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큰일에 휘말리는 거 아니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날 오후 저는 몇 번이고 버스를 타고 아침에 할아버지를 만났던 정류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새벽길에 제 눈은 자꾸만 폐지 실은 손수레를 찾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을 서성이며 할아버지를 기다렸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밤 봉투를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실까? 왜 저한테 이런 중요한 걸 맡기신 걸까? 서류를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회사의 로고, 법인 도장, 그리고 엄청난 금액이 적힌 문서들. 하지만
저는 봉투를 절대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꼭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요. 이틀이 더 지난 어느 날, 저는 봉투를 다시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쪽에 끼워져 있던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상택, 동그라미 동그라미 교통그룹 회장.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버스회사 기사들과 어울려 살면서 회장이라는 사람은 TV 뉴스에서만 봐온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명함 뒷면에는 또렷한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동그라미 동그라미구 동그라미 동그라미동 동그라미 동그라미 빌딩 27층 비서실. 몇 번이고 망설임 끝에 저는 손녀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빌딩. 자동문을 지나 로비를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제 다른 운동화 밑창을 어색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여기 마상택 회장님 비서실이 어디? 안내 데스크 직원은 처음에는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봉투 안에 명함을 보여주자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에서 올라오라 하네요. 27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손은 떨렸습니다. 괜히 온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이 봉투를 그냥 경찰에 맡겼어야 했나? 27층 비서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양복을 곱게 차려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마상택 회장님 찾으러 오셨습니까? 제가 봉투를 내밀자 비서실 직원들은 순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중후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분을 정말 거리에서 만난 겁니까? 비서실장님이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셨어요. 제가 만났던 바로 그 할아버지의 사진이 액자 속에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폐지 줍던 그 할아버지예요. 비서실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분이 바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교통그룹의 창업자 마상택 명예회장님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손에서 봉투가 한순간 더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그럼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맡긴 이 봉투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비서실장님은 오래 숨겨두었던 비밀을 털어놓듯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 병상에서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약해 보일 때 나를 사람답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머지 재산을 맡기고 싶다. 그래서 회장님은 병원 몰래 몇 번이나 밖으로 나가 폐지를 줍는 노인 행세를 하셨습니다.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 입구에서, 시장 골목에서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쓰러진 회장님을 보고도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요.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께서 그분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쓰러질 뻔한 할아버지에게 차를 한 잔 사주고 봉투를 지켜준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사람이 쓰러질 뻔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님은 그런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봉투 안의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서류는 어머니께서 운영 중이신 분식집 건물 임대 계약입니다. 그리고 옆가게 2칸의 매입 권리, 그리고 손녀분 앞으로 개설된 장학금 계좌입니다. 장학금이요? 손녀분이 대학에 가든 기술을 배우든
적어도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는 않게 해주라고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제 몫은 뒤로 미루고 살아왔던 시간들,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손녀 하나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새벽마다 몸을 일으켜 세웠던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맙고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곧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불러올 줄은요. 비서실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 큰 배신을 당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가장 가까웠던 동업자가 회장님이 어려울 때 등을 돌렸고 그 후로 회장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진짜 선한 사람을 찾으셨던 겁니다.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어머니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이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소식은 곧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불러왔습니다. 이모, 그럼 그 건물 이제 이모 거야?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조카 며느리, 동생의 아들, 그리고 먼 친척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요. 우리도 몫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처럼 상속 지분을 따졌습니다. 어떤 이는 가게를 팔고 건물 전체를 재개발하자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손녀 수진이가 아직 어려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며 법정 대리인을 자처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가게만 하면 돼. 나도 많이 바라진 않아. 내 나이에 무슨 부자야. 하지만 욕심은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은행에 들렀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장학금 계좌에서 이미 큰 돈이 한 번 빠져나갔는데요. 확인해 보니 서류 위에 찍힌 서명은 분명 제 이름이었지만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모, 글씨 쓰시는 거 많이 떨리니까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대신 써주던 조카의 손. 그 조카가 제 서명을 흉내내어 장학금 일부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걸 그랬나? 괜히 욕심 부렸나?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손녀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게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도 정직하게 가야 해요. 그 돈은 누군가의 꿈을 위해 쓰라고 회장님이 맡겨두신 거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회장 일가와 회사 쪽에 알렸습니다. 조카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모도 받은 돈이잖아요. 가족끼리 나눠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돈이 아니야. 회장님께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남겨두신 돈이란다. 내가 가져갈 권리가 없어. 사건은 곧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할 걸 그랬나? 조카가 받게 될 벌도 걱정되고 수진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뜻밖의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마상택 명예회장님이
평소에 지시해 두었던 사회공헌재단 담당 변호사가 서류 원본과 함께 한 영상을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영상 속에는 폐지 줍는 노인으로 변장한 회장님이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뻔한 회장님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는 제 모습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영상 속 회장님의 목소리가 법정 안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한정욱 씨는 저의 마지막 시간을 사람답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분의 삶을 방해하거나 그 재산을 탐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곧 제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결국 조카는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장학금 계좌는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뒤늦게 찾아와 울며 사과했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언젠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건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은 남겨두는 마음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비서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한정욱 씨 같은 분이 한 명만 더 있어도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 같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진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깊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새벽 4시 반. 거리는 여전히 어둡고 찬 공기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버스차고지 앞 작은 분식집 간판 아래 또 하나의 작은 글자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한정욱 장학회 후원 분식집. 이제 그 가게는 기사들과 손님들이 허기를 달래는 곳이면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지원받는 작은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장학금 신청하러 온 학생들 많대요. 그래, 밥부터 든든히 먹이고 이야기하자. 빈속에 꿈 얘기하면 서러우니까. 저는 여전히 새벽길을 걸어가게 불을 켜고 예전처럼 김밥을 말고 국밥을 끓입니다. 달라진 건 제 품 안에 더 이상 막막한 맛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세월 끝에 한 사람의 진심을 기억해 준 눈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눈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합니다. 매달 장학금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 회장님께서 이런 걸 바라셨구나. 돈이 많은 것보다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것, 성공한 것보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 화려한 것보다 따뜻한 것,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신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오늘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새벽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다시 분식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식집 간판과 희미하게 밝아오는 동틀녘 하늘이 함께 따스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새벽의 어둠은 언제나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긴 어둠 끝에 따뜻한 빛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처럼 평생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어른들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응원이 더 많은 사연들을 발굴하고 잊혀져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빛 소나타 사연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당신의 오늘도 누군가에겐 기적이 될지 모릅니다.